가장 메인으로 준비한 소식이 바로 북런던 더비 프리뷰입니다. 오는 주말 추석의 초입에 열리는 경기죠.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킥오프를 합니다. 이 경기 한준TV에서 1시간 전부터 입중계도 실시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는 주말에 있을 경기 일정을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열리는 경기가 9월 14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사우스햄튼과 맨유의 경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이 지금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31살의 어린 나이에 독일의 천재 감독 휘르첼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브라이튼이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과 14일 토요일 밤 11시에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김지수 선수가 아마 명단에 들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맨시티와 브렌트포드의 경기도 밤 11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5일로 넘어가서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가 밤 10시에 있고 황희찬 선수의 출전이 유력시되는 울버햄튼과 뉴캐슬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9월 16일 월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를 하는데요. 여러 경기들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인데 이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에 아주 큰 변수가 생겼죠. 이미 A매치 대회가 있기 전에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불필요한 경고 2회에 퇴장을 당하면서 토트넘과의 경기에 뛸 수 없게 됐어요. 라이스가 빠지는 것이 굉장히 큰 타격인데 여기에 국가대표 경기에 차출됐던 마르틴 웨데고르가 노르웨이 대표 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발목 부상이 최소한 전치 3주가 나오면서 토트넘과 경기에 못 뛰게 됐어요. 아스널은 3미들 중에 주전 2명이 토트넘과 경기에 뛸 수 없게 된 것이죠. 여기에다가 올 여름에 영입한 핵심 수비수 칼라피오리까지 부상으로 이제 뛰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력의 이탈이 좀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아스날이 전술적인 대응을 할지에 대한 컬럼을 프리미어리그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분석가가 준비를 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게 데클란 라이스예요.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첫 번째 전반 42분에 펠트만 선수를 향해 거친 태클을 하면서 첫 번째 경고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후반전 시작 4분 만에 또 한 번 경합 상황에서 상대가 이제 프리킥을 얻었는데 그 공을 건드리는 좀 불필요한 비매너 플레이를 하면서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했던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미 전력 이탈이 있었는데 마틴 웨데고르의 발목 부상 그리고 이 미드필더 라인에 또 한 명 여러분들이 이 선수가 아스날에 있어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켈 메리노. 스페인의 유로 우승을 이끈 미켈 메리노가 오자마자 다쳤잖아요. 어깨 골절.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드필드 라인의 주전급 선수가 이제 3명이나 이 북런던 더비에 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타격이 그럼 어떤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분석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데클란 라이스의 결장은 분명히 이제 큰 손실이지만 올 시즌의 경기력을 놓고 보자면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가는 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사실 라이스 같은 좀 후방에서 차분하게 수비를 커버해주는 선수 또 공격을 운반해주는 선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올 시즌 초반에 라이스의 경기력이 지난 시즌 보여줬던 정점의 경기력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균 97.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패스를 연결하고 있긴 하지만 존재감이 압도적이지 않다. 왜냐? 90분당 패스 성공 횟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즉 지금 라이스가 공을 쥐고 공을 뿌리는 상황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2023-2024 시즌에는 56.3회의 패스를 연결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26.9회의 패스밖에 연결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상대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 횟수는 라이스 선수가 지난 시즌에 32.5회였는데 올 시즌에는 18.8회로 역시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득점 기회 창출도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1.3회였는데 올 시즌에는 0.8회로 줄어들었다. 즉 라이스의 경기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팀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경기력 자체가 이미 저하되어 있다는 것. 그런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런 퇴장도 나온 게 아닐까. 유로에 참가했다 오면서 그 체력적인 부담도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라이스의 올 시즌 패스맵을 보시면은 아르테타 감독 체제의 미드필드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좀 차지하고 있잖아요. 평소보다 사이드에서 빠져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공이 많이 안 오고 있기도 합니다. 3차례 선발 출전 경기에서 항상 이제 조금 주변인에 가깝게 플레이를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이제 그 휴가를 마치고 경기력을 좀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조금 몸의 리듬이 안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스 입장에서는 9월 A매치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 토트넘과의 경기에 퇴장으로 쉬는 게 그나마 본인의 체력을 회복하고 앞으로 빡빡한 일정들을 대비하기에는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토트넘 입장에서는 라이스가 못 뛰는 게 뭐 호재는 호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스의 부재가 사실은 아스널의 수비력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스널에서 올 시즌 라이스가 수비적인 기록 자체도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우선 라이스가 올 시즌 첫 3경기에서 활동량은 가장 많았습니다. 90분당 평균 활동거리가 이제 10.9km였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뛰었지만 라이스가 매 경기 이제 지난 시즌에는 11.51km를 뛰었으니까 활동거리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수비 과정에서도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압박 수치도 줄어들었고 태클도 한 번밖에 안 했고 경합 승리 수도 줄어들면서 라이스의 수비 영향력도 이미 줄어든 상태다. 라이스가 있었다고 해도 뭐 그렇게 걱정할 부분인가?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점, 그렇다면 라이스가 뛰지 않는다면 이제 누가 경기에 나설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조르지뉴의 출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르지뉴가 나와서 후방에서 라이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조르지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에게 호재죠. 첼시에서 뛸 때도 조르지뉴를 쉽게 제치고 들어갔었고 또 아스널에 왔던 조르지뉴를 괴롭혔던 게 손흥민 선수예요. 조르지뉴가 물론 토마스 파티와 함께 투미드로 뛸 가능성이 높겠지만 라이스가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수비적인 허점이 더 드러날 수 있고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조르지뉴가 빌드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좀 실수의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 라이스가 없는 중앙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서 바로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분석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조르지뉴 선수와 라이스, 토마스 파티 이 3명의 미드필드의 기록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선수들이 다 뛰어나는 선수들은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라이스만큼 빠른 선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력이 33.25km/h인데 조르지뉴는 훨씬 느린 28.9km/h고 토마스 파티는 31.9km. 뭐 나이에 비해서 느린 건 아니지만 라이스만큼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할 수가 없어요. 즉 조르지뉴 파티가 뛸 때는 분명히 뒷공간 커버가 떨어질 것이다. 라이스가 올 시즌에 기록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조르지뉴와 파티 조합이 뛸 때의 문제는 더욱더 클 것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실 이 활동 거리에 있어서도 조르지뉴가 90분당 기록을 환산하면 좋아 보이지만 조르지뉴가 지금까지 아스날에서 뛰었던 지난 시즌에 뛰었던 24경기 중에 14경기가 교체로 나와서 뛰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조르지뉴가 나오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이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아스널이 일단 조르지뉴가 왔을 때 조르지뉴가 선발 출전을 했던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7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스널은 만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맨시티와의 경기도 조르지뉴가 선발로 나와가지고 이기는 경기에도 기여를 했었고 또 리버풀전 3대1 승리에도 기여를 했었잖아요. 워낙에 후방에서의 빌드업 능력, 패스 공격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르지뉴가 뛸 때 공격에 날카로움은 생기겠지만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대로 뒷공간을 노출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공략을 할 수 있다. 다만 토트넘도 조르지뉴가 지금 보시는 상황처럼 브라이튼의 뒷공간을 한 번에 무너뜨렸던 패스로 하베르츠의 득점을 이끌어냈던 그 장면들을 생각했을 때 토트넘은 하이라인에 있어서 조르지뉴를 잘 압박해서 조르지뉴에게서 패스가 오지 않도록 해야만이 이 경기를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 2대2로 비길 때 실책을 했었잖아요. 그 모습을 또 본인이 수정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토트넘은 노려야 된다.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또 이제 어떤 선수가 나올 수 있느냐에서 중요한 게 스털링이죠. 지금 제주스도 부상 중이고 또 웨데고르가 공격 이선에서 빠진 상태에서 공격 개편을 한다면은 제일 먼저 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상한 대안 포메이션이 3-3-3-1이에요. 사실상 이제 4-2-3-1에 가까운 형태인데 벤 화이트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지만 오른쪽 센터백에 가깝게 움직여주고 유리엔 팀버가 왼쪽 풀백이지만 인버티드 풀백으로 올라가면서 후방에 3-3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공격 라인에 왼쪽에 스털링이 뛰면서 속도감을 가지면서 하베르츠가 가짜 9번으로 뛰면서 뒤로 내려오는 공간 앞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형태로 경기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속도감을 살리면은 사카와 스털링이 나란히 약간 윙초초처럼 움직여주고 하베르츠가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트로사르 하베르츠가 2명의 공격 미드필드를 좀 띄워주면 아스날이 중앙 지역을 장악하면서
공격 마지막 시점에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는 공격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빠지는 아스날의 선수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수비 라인이 높잖아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빠른 선수들을 잘 놓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를 토트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특히 스털링이 왔다는 거. 스털링 같은 빠른 선수를 항상 토트넘 수비가 어려워했다는 점들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가능성을 또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급을 했는데, 미드필드 라인에 이제 말씀드린 새로운 전형을 쓰는 게 아니라 웨데고르의 자리에 또 다른 선수를 그냥 놓는다고 봤을 때 언급된 선수가 은와네리 선수입니다. 사실 은와네리 선수는 1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토트넘과의 경기에 선발로 쓸까라는 생각들을 하긴 하지만, 또 아르테타 감독이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또 파티와 조르지니오를 놓고 그 위에 트로사르를 놓을 경우에는 좀 트로사르가 미드필드 역할도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포워드 성향의 선수니까 중원이 좀 헐겁지 않을까? 하베르치가 내려와서 지원하더라도 중원 장악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선수인 은와네리를 그냥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은와네리 같은 경우에는 17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2시즌 전이었어요. 2022-2023 시즌에 15살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기록을 치렀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 기간 동안에 웨데고르 역할을 맡아서 뛰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과 잠재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딴 데로 임대를 안 가고 웨데고르와 함께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웨데고르의 역할을 좀 배우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로사르가 왼쪽에 갈 거다. 스털링은 얘 막았으니까 이 경기를 선발로 넣어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있지만 뭐 어찌됐거나 아스널은 충분히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가 이제 공방전을 펼칠 수 있는,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는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널의 이제 선수들의 이제 기록들을 좀 웨데고르를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웨데고르가 빠지는 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스털링이 와서 속도감을 좀 보여줄 수가 있지만 공격 기회 창출에 있어서 큰 타격이 있다. 라이스와 더불어 웨데고르가 빠지는 것은 아스널의 빌드업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난 시즌 이후 현재까지 웨데고르보다 아스널 선수 중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든 선수가 없다고 해요. 무려 107회 공격 기회를 창출을 한 것이죠. 북런던 더비에서 웨데고르와 라이스가 모두 빠지는 것은 분명히 아스널에게 그래도 타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기대할 수 있는 구석은 있다. 하지만 또 최근 아스널이 토트넘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과 심리적인 우위를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저희가 주목할 것은 역시 손흥민 선수의 존재입니다. 양팀 이 북런던 더비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누구냐? 지금은 토트넘을 떠난 해리 케인이 14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두 팀에서 모두 뛰었던 아데바요르가 10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90년대에 활약했던 로베르 피레스가 8골을 넣었고 그 다음이 7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예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만의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북런던 더비 기록을 앙리나 반페르시 같은 아스널의 레전드들보다 더 많이 골을 넣었던 토트넘의 레전드라는 것이죠. 라이스와 웨데고르가 없는 것은 아스널 입장에서는 미드필드 2명의 리더십도 빠진 건데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라는 득점자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한 4골만 더 추가하면은 북런던 더비에서 단독 득점 2위도 가능할 정도로 지금 기세가 좋고 또 커리어가 충분히 남아있어요. 또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전이 굉장히 좀 뜻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 레버쿠젠 그리고 토트넘에서 뛰면서 가장 많이 만난 팀이 아스널이에요. 총 20번의 경기를 아스널과 치렀습니다. 결과는 6승 6무 8패니까 전적상 열세이긴 해요. 그래도 역대 아스널과의 경기에 8득점 2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으니까 아스널 킬러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득점의 비율이 아스널전에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는 초기 몇 년 동안 아스널과의 경기에 좀 약한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4시즌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아스널 상대로 기록했던 16개의 공격 포인트 중에 9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지난 시즌 비록 이제 결과가 안 좋았어도 아스널전 2경기에 모두 득점을 하기도 했었고 또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도 아스널 상대로 2경기 모두 득점을 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아스널과의 10경기에서 7득점 2도움으로 9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최근 10경기로 따진다면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을 상대로 경기당 1개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점은 이번 경기 웨데고르도 없고 라이스도 없고 칼라피오리도 없는 상태의 아스널을 상대로 토트넘 수비가 물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중앙지역 그리고
2선 지역, 전방 지역에서 아스널의 허점을 무너뜨리면서 팀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스털링이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베르츠가 가짜 9번으로 뛰면서 이미 익숙한 트로사르, 파티 같은 선수들이 조르지뉴의 좀 수비적인 허점을 커버하기 위해 미드필드 라인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백 라인에 팀버, 마갈량이스, 살리바, 화이트 그리고 라야가 골문을 지키니까 아스날이 굉장히 미드필드 라인을 중시한 경기를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토트넘은 솔란키 선수가 뭐 최근에 뭐 부상에서 또 완전히 나았다는 얘기들도 있고 이미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에 북런던 더비 예고 또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거든요.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솔란키가 선발로 나올 때 뛰었던 손흥민 선수의 측면 역할이 분명히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솔란키와 함께 쓴다면 손흥민 선수를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제 세컨드 톱으로 놓지 않는 한 이런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데 아시다시피 토트넘이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다녀왔기 때문에 물론 일요일날 열리는 경기 때문에 전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게 과감하게 이런 큰 경기에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솔란키를 조커로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먼저는 손흥민, 쿠루세스키를 서로 가짜 고문으로 오가게 했던 최근 가장 좋았던 경기 스타일을 운영할 것이다. 게다가 뭐 아스날의 수비가 물론 강하고 견고하긴 하지만 조르지뉴 쪽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쿠루세스키, 손흥민이 중앙 쪽에서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이드에는 드리블이 좋은 오도베르, 속도가 빠른 존슨이 뛰고 비수마, 메디슨이 약간 중앙 미드필드처럼 뛰고 포백 라인은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그리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킬 것 같은데 다만 이 선수들의 출전 상황은 아직 경기까지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또 현지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지켜봐야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널의 레전드인 폴 머슨이 아스널의 올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려면 지금 이 토트넘과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실 토트넘전뿐만이 아니라 맨시티와의 경기가 아스날은 또 연속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두 경기에서 최소한 승점 4점을 얻지 못한다면 아스널은 우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머슨이 조금 미리 좀 악담에 가까운 경고를 했거든요. 당연히 맨시티와의 맞대결을 진다면 승점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토트넘을 이기지 못한다면 아스널은 우승팀으로서의 경쟁력을 보이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과연 아스널이 이번 정말 많은 선수들이 빠지는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그리고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북런던 더비 킬러로서의 모습, 북런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번 경기에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 패배에 좀 서력을 할 수 있을지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 추석 연휴를 시작하는 경기입니다. 이 추석 연휴를 시작하는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 한준TV에서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9월 15일 밤 9시부터 준비하는 한준TV 입중계에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즐겁게 즐기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과 소통 방송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채팅과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이 관련된 그 경기 얘기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내용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앞으로 이제 이런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열심히 반영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소통 방송에 혼자 하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출연진도 지금 추석 연휴라서 출연진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다들 이제 개인 일정들이 많은 상태라서 오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추석 연휴가 지나면 또 다양한 출연진들도 오실 것 같고요. 예, 평소 방송과 다를 바 없이 준비를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채팅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열심히 또 방송을 개선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정보, 실시간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통 방송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오늘 나온 이슈들을 바로 저희 준비해서 편집하고 올리는 과정들보다 더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했던 소식이 바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협의였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현재 뭐 개인 단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협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측에서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시 측에 1차적인 의사 정도를 타진하지 않았을까.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데 토트넘과 상황 어떠냐, 뭐 재계약을 할 거냐, 뭐 어떤 스탠스냐 그런 정도 체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 그 정도 체크를 미리 해야만 후반기에 적극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상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당장 간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토트넘에서 우승도 하고 챔스도 나가고 그러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토트넘에서 우승도 못하고 챔스도 못 나가고 상황이 안 좋다면 아틀레티코로 갈 수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돈이 있어요. 올 시즌에 갤러거도 영입을 했고, 그리고 알바레스도 영입을 했었고, 손흥민 선수가 오는 것만으로도 아시아 스폰서십, 한국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쿠팡 플레이 시리즈 참가를 통해서도 꽤 많은 수익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이적료를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내년 여름에 떠나는 상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입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즈만에게 들어가던 인건비를 그대로 손흥민 선수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충분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자금과 상황이 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얘기들 저희가 이미 앞서서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해드리고요. 한준TV는 앞으로도 이렇게 그날그날의 주요 소식들을 가능한 한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로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많이 소통을 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깜짝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 실시간 방송과 입중계 방송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손흥민 선수까지 의사가 갈 필요가 없는 단계예요. 손흥민 선수 쪽으로 가려면 기본적인 좀 명확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일단 올 시즌을 다 마치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고, 올 시즌의 상황에 따라서 큰 틀은 잡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맨유, 레알 마드리드 아니면 안 간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에이전트에게 얘기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거 아주 몇 년 전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한 4, 5년 됐죠.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은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토트넘에 올인하고 있지만 올 시즌의 결과가 실망스럽다면 어떤 일인지 이뤄질 수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 행선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준TV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소통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첫 소통방송을 진행했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